앞에서 쾌락과 고통의 시소, 그 저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둘은 애초에 평형을 이루지만 중독적 도파민, 그러니까 노력의 과정 없이 쾌락을 얻은 후엔 시소는 반드시 평형으로 되돌아가기에 고통이 생겨나고, 그 고통은 쾌락으로 시소가 기울어졌던 만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다 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중독적 도파민의 소비 후엔 시소가 고통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평소에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바로 건전한 고통을 경험할 때 시소는 쾌락 쪽으로 기울고 평소에도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 충만한 마음은 결국 더 좋은 일들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전한 고통은 우리의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 한 가지는 바로 찬물 목욕 내지 샤워입니다. 사실 인류에게 찬물 목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목욕탕의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찬물 사용을 고집했죠. 하지만 현대식 배관과 난방의 등장으로 뜨거운 물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찬물 목욕이 다시금 퍼지고 있습니다. 몇몇 세계적 운동선수들은 회복의 목적으로 운동 후에 얼음 목욕을 즐깁니다. 실제 14도 정도의 찬물에 1시간 동안 몸을 담글 때 체내의 도파민은 250% 증가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끝낸 후에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증가 상태를 유지했죠. 또한 사고와 집중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높이는 노르에피네프린은 530%가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목욕이 끝나고 2시간이 지나고도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이 두 친구 덕분에 고통의 자극 그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였죠. 목욕이 끝나고도 몇 시간이나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노아민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기부여와 기분, 식욕, 수면, 각성 등을 조절해주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범위를 넘어 뉴런의 성장까지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추위가 말이죠. 동면하는 다람쥐들의 경우 그 추위 속에 잠들었다 깨어나며 몸이 따뜻해질 때 뉴런이 봄의 이파리들이 돋아나듯 아주 빠르게 재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생 속도는 오직 배아의 발달 과정에서만 보일 정도로 빠른 것이죠.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사람이 동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찬물 목욕이나 샤워로 어쩌면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뉴런의 극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찬물 목욕과 샤워는 이렇게나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얼음 욕조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죠. 대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냉온탕을 즐긴다거나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나 헬스장에서 운동으로 몸을 뜨겁게 달군 후에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얼음 욕조보다야 못하겠지만 분명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인이 얼음 욕조에 들어가기란 꽤 무리인 것이죠.
시소의 한쪽이 심하게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고통의 정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저울의 고통 쪽을 누르는 것이 어떻게 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걸까요? 그건 이상하게도 쾌락 쪽의 시소를 누를 때와 달리 고통이 야기한 도파민은 간접적이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쾌락은 고통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생리 반응이죠. 결국 건강한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될 때 본인의 쾌락의 설정값은 쾌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됩니다. 그럼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에 강해지고 쉽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가 쾌락에 지불하는 대가인 것처럼 쾌락 역시 우리가 고통을 통해 얻는 보상인 것이죠. 어떤 벌레들은 그들에게 적합한 20도를 넘어서는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실험적으로 고통을 가한 초파리들도 훨씬 더 오래 살고 나이가 들어도 날렵하고 더 높이, 더 오래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전한 고통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재밌게도 우리가 먹는 방식에도 건강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과 칼로리 제한이죠. 처음엔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수명을 늘리고 노화와 질병, 그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부작용이 있죠. 모든 고통은 자신에게 알맞는 그 적정 수준을 찾아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해져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곤충이나 초파리의 경우 정도를 넘어선 온도와 고통에선 모두 좋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추위도 마찬가지고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틀에 하루나 이틀을 완전히 금식하거나 기상 후 8시간을 단식하고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식 행위는 식이장애를 일으킨다 비난받았습니다. 너무 적은 칼로리가 유해하다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런 간헐적 단식은 일부 사람들에게 평범하고도 건강한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명 토크쇼의 진행자 지미 카멜은 일주일에 이틀을 하루 500kcal로 지냅니다. 또 하나의 건강한 고통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대체 어떻게 이로울까요? 운동을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노르에프네린,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엔도카나비오이드, 엔돌핀 등 우리의 긍정적 기분 조절과 관련된 다수의 신경 전달 물질들을 증가시켜주죠.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신경세포를 유지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더 나아가 무언가에 중독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어주기까지 합니다. 6주 동안 자발적으로 쳇바퀴를 돌린 생쥐에게 중독성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운동을 하지 않은 쥐들에 비해 그 물질에 중독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절했습니다. 다른 여러 종류의 중독성 물질 및 알코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자 그 물질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에게 고도의 신체 활동을 가할 때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중독성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운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의존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도파민이 운동 회로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든 동물에게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곤충은 먹이가 풍부한 지역의 환경적 자극에 반응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결국 도파민이 저걸 원해라는 그 동기부여의 신호를 만들어내고 신체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그 건전한 도파민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생쥐처럼 노력 없이 중독적 도파민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결국 아무런 의욕과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력 없이 도파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현 시대에서 사람들은 굳이 몸을 움직일 필요와 의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앉아서 보내고 이는 과거에 비해 5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른 부유한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매일 10km를 횡단하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지는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죠. 그리고 오직 부유한 국가들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당연한 사실이 아니죠.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좌식 생활의 역효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게임 속에서 사람들은 점프하고 뛰어오르고 날아다닙니다. 의자에 밤새 앉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웰빙을 위해선 의자에서 일어나 가상의 몸이 아닌 진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그 어떤 알약보다 기분과 활기, 수면에 더 깊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실상 고통의 추구는 쾌락의 추구보다 어렵죠.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쫓는 것은 인간의 천성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후에 쾌락이 온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아주 쉽게 잊고 맙니다. 힘들게 운동하러 가는 그 순간마다 고통의 교훈을 되새기려 하지만 이것은 매일의 도전이지 결코 기쁨은 못 됩니다. 쾌락 대신 고통을 쫓는 것은 반문화적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 생활에 만연해 있는 그 기분 좋은 것들에 반하는 일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을 찾아내어 삶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뇌가 쾌락에 내성을 가지듯 고통 또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한편 이러한 건강한 고통은 심리적 방법으로도 경험되곤 합니다. 중독성 물질에 오랫동안 의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속에 일부러 노출시키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견뎌내게 했죠.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낯선 이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치료 과제는 회사의 휴게실 등에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화 전에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은 빨개지고 땀이 났죠. 사람들이 비웃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을 걸자 그 두려워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내며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순간에 최대한 머물렀습니다. 대화는 4분 동안 지속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시간이 갈수록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그는 커피숍에서도 늘 어플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전엔 항상 바보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할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주문받은 커피를 흘렸을 때 그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치료사는 그에게 다음엔 일부러 커피를 흘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일부러 커피를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데이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일을 피하려고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열차를 기다리느라 지각하는 일도 없어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그 고통을 마주해서 생긴 결과물입니다. 찬물 목욕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찬물이 주는 충격이 클수록 이후에 느끼는 황홀감도 더 커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더 높이기 위해서 대형 냉동고를 사서 얼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얼음물을 월풀 욕조처럼 순환시키려 펌프까지 샀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10분 동안 얼음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은 건 나중에 그게 모임이 되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거죠. 그건 마이클과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전엔 분명 중독성 물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중독적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의 도피가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제는 압니다. 그러한 도피는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 자유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죠. 마이클은 말합니다. 찬물 목욕은 그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을요. 정도가 심하거나 강력한 형태를 띈 고통에 사로잡히면 강박적이고 해로운 과용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적절한 작은 고통은 결국 건강해지는 치유법을 발견하게 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쁨까지 선사해주곤 합니다. 바로 마이클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고통을 마주하는 심리적 방법에 좋은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본적 솔직함은 중독의 의존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상 솔직하게 말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본능적으로 초조해지지만 그래도 거짓을 말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는 반직관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면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결함이나 일탈을 알면 거리를 둔다는 게 어쩌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솔직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엉망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됨됨이를 돌아보고 의심과 두려움, 나약함이 자신만의 약점이 아님을 알게 되면 그들은 안심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뇌과학적 측면에서도 솔직함을 훈련할 때 신경회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때 피아노를 배우거나 퍼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경회로를 강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저 솔직해지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솔직함은 뇌를 변화시켜줍니다. 그때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균형과 강박적 과용을 이끄는 그 중독적 정신작용을 더 확실히 의식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의 행동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언가 부족할지라도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질서 있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안전한 곳이 될 거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경쟁적인 생존 모드로 들어가 장기적 이득보다 당장의 이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결핍의 사고방식이며 결핍은 현실의 행복을 가져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솔직해질 때, 우리의 현실은 충만해지고 이 충만감이 현실의 행복을 더욱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세요. 그는 솔직함이라는 그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그가 솔직함이라는 그 고통을 마주하도록 응원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의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의 세상도 바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그 중독적 도파민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적절한 자기 구속으로 절제하며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고통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 수준을 찾아보십시오. 건전한 고통으로 건강한 도파민을 얻어 인생을 근본적으로 활기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중력은 높아지고 동기가 북돋아지고 용기가 샘솟고 활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긍정적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일상의 현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솔직해지는 겁니다.